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신흥귀족 양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그 혈통주의인 골품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혈통주의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점차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혈통주의를 벗어나는데, 신라는 그 10세기 멸망한 때까지 이 혈통주의인 이 골품제가 유지됐다는 것은 이 신라가 그만큼 후진국이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고려에 들어와서 양반 귀족 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귀족은 5품 이상으로서 그 양반 벼슬에 오른 사람을 말합니다. 양반이라고 반드시 귀족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양반 중에서 5품 이상에 오른 사람이 귀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5품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식에게 음직으로 벼슬을 세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귀족이 되는 겁니다. 고려시대 그 자석 배치를 보면은 국왕이 북쪽에 앉습니다. 여기서 즉 북벽 남면 그럽니다. 북쪽 벽을 등에 지고 남쪽을 쳐다본다, 이런 얘기죠, 국왕은. 그 다음에 이제 문신이 동쪽에 앉습니다. 동벽 서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무신은 서쪽에 앉습니다. 그래서 서벽 동면하게 되고, 그 다음 잡업들이 남벽 북면하는 거죠. 그래서 문신을 동반 이렇게 부르고, 무신을 서반 그렇게 부르고, 잡업을 남반 이렇게 부르는데, 잡업이라는 사람들은 환관 내지는 뭐 이렇게 잡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의 특이성은 이 남반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고려시대는 약간 힘이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오면은 완전히 심부름받기 못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게 한국 역사의 특징인데, 중국은 보면은 이 남반이 힘이 세 가지고 이 거진 그 정권을 뭐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선에 오는 사신들 중에 대부분이 이 남반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역사는 그 중국이나 이런 데와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사 전료 경종 원년 976년을 보면은 봄 2월에 문무 양반의 묘지 제도를 정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묘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게 된 법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겨울 11월에 비로소 직관과 산관의 각 품계에 따른 전시과를 결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관은 직책을 가진 관리, 산관은 직책이 없는 관리고, 이 품계는 계급이죠. 그러니까 전시과라는 게 뭐냐면, 전은 밭, 시 이건 뗄나무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뗄나무를 장만할 수 있는 산, 전시과라는 거는 먹고 살 수 있는 밭과 뗄나무를 할 수 있는 산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각 계급에 따른 연봉 테이블을 결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관직이 높고 낮으면 따지지 않고 인품만으로 정했다 그랬어요. 인품, 관직이 높고 낮은 게 아니고 인품에 따라 정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계급이 높다 해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냐. 근데 인품이라는 게 그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집안 출신이냐, 이 얘기예요. 어느 집안 출신이냐를 더 중요하게 따졌다, 이죠. 그 사람이 높은 벼슬에 있고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집안 출신이냐를 가지고 정했다. 자삼 이상은 18품으로 나누어 1품은 전지와 시지 각 110결로 하여 차례로 낮추어 지급했다. 문반은 단삼 이상 10품, 비삼 8품, 녹삼 10품으로 나누었다. 무반은 단삼 이상 5품으로 나누었다. 이게 문반에 비해서 무반은 그
나눈 게 5품밖에 안 되는데 아마도 그 인품을 중심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잡업은 단삼 이상 10품, 비삼 이상 8품, 녹삼 이상 10품으로 나누었다. 모두 전지와 시지를 차등이 있게 지급하였다. 지위에 따른 이제 급여를 어떻게 해주냐 이 얘기인데, 자삼, 단삼 등은 계급에 따른 옷 색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극에 보면은 그 빨간 옷 입은 사람도 있고 파란 옷 입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삼은 왕족과 권세를 가진 호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반보다 그 위의 계급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벼슬의 높이보다는 출신, 인품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그랬어요. 전지는 농사지을 바치고 시지는 땔감, 즉 연료를 마련할 산을 말하는 겁니다. 고려사 세가 충렬한 9년 1283년에 보면은 양반과 백성들은 군량수송을 이미 모두 끝냈는데 재신과 추신 그리고 권세가만 아직도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양반을 재신과 추신 그리고 권세가와 구분하고 있어요. 양반이 고려 전기에는 자삼보다는 아래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즉 왕족이나 권세를 가진 호족보다는 양반이 아래다. 고려 후기에는 제추보다 아래다. 즉 제추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관급, 제신은 정승급을 말하는 거고 추신은 그 장관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후기에는 양반이 제추보다는 아래 계층이다. 그런데 국가를 유지하는 중추 세력이에요. 지금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중산층의 폭이 엄청나게 넓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산층의 폭이 매우 좁고 좁으면서도 지금의 중산층보다는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밑에 층이 엄청나게 넓고 위에 올라갈수록 아주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이 엄청나게 넓게 돼서 중산층이 거의 뭐 절반 이렇게 되죠. 그런 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당시로서는 중산층 그 위, 그게 양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권과 의무가 부여돼요. 고려사 세가 정종 7년 1041년에는 선군 별감에서 문반과 무반 7품 이상 관원의 자제를 선발해서, 7품이면 기족은 아니죠. 과거 응시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군인으로 충당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평시에도 비상시를 대비하겠다는 좋은 취지라고는 하지만 해당자들은 모두 여러 대에 걸쳐서 국가에 많은 공을 세운 집안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병역 의무를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 따랐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7품까지의 그 관료들이지만은 공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병역 의무를 한 적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병역 의무로 동원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면제다 그랬어요. 이 과거 시험 준비생은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 갑오개혁 때까지 병역이 면제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과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공무원 시험에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만약에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군대 면제해 준다 그러면은 노량진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아니 그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면은 군대 안 가는데 누가 군대를 가겠어요? 전부
공무원 시험 준비 핑계를 걸겠지. 사실은 핑계밖에 안 하는 거야. 합격은 안 해도 돼. 시험 준비만 하면 되니까. 조선시대도 모든 양인은 병역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 시험 준비생, 즉 모든 양반은 그 병역이 면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은 과거 응시생이 20만 30만이 되는 거예요. 병역 안 하려고. 고려사 전료 고종 28년 1241년에는 조카 영룡공 왕준을 임금의 아들로 하여 양반 가문 자제들 10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왕의 조카를 아들로 속였단 얘기죠. 자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반 가문 자제 10명을 거느리고 몽고로 들어가서 동로화가 되게 하였다. 동로화란 중국말로 볼모로 잡힌 아들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몽고가 인지를 보내라 그러니까 왕자를 안 보내고 임금의 조카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 자제들을 차출해서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볼모로 잡혀가는데도 양반들이 포함된다. 몽고어로 뚜루게라는 말을 음역한 거라 그래요. 근데 당나라 송나라 때도 이게 있었어요. 숙이라는 이름으로, 그 숙이라는 건 자면서 지킨다, 누구를, 황제를. 그런 핑계로 이제 그 인지를 보내는데, 말하자면 귀족 집안 자제들을 그리 보내는데, 이렇게 인질로 보내가지고 그 외교 관계를 보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을 배반 안 하겠어. 내 자식이 그 인질로 가 있으니까 배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인질 겸 유학생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당나라 때도 보면 많은 그 사람이 숙이라는 핑계로 가서 유학을 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숙이로 가려면 적어도 귀족 자제는 돼야지. 그것도 좀 어설픈 귀족 자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학한 사람이 많죠. 고려사 전료 고종 35년 1248년에는 송도에 나가 있던 양반들을 모두 광하로 돌아오게 조치했다. 당시에 양반들이 번을 정하여 교대로 송도에 나가서 보초로 섰기 때문이다. 양반들이 송도에 나가서 보초로 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대몽항쟁 말기 상황인데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송도는 텅 비어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뭐 왕궁도 있고 관청도 있고 또 그 귀족들 집도 있고 한데 그 다 비워 놓으면은 도둑이 들어서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송도에다가 양반들을 교대로 파견을 해가지고 그 보초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몽고군이 쳐들어와 갖고 송도에 접근해 온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 보초를 그대로 세워 놓으면 몽고군한테 잡혀 죽죠. 그러니까 이제 철수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려시대 양반은 문관이나 무관으로서 배설해 나간 사람이 양반이에요. 그런데 최고 귀족인 왕족이나 권세가 제추보다는 낮고 평민보다는 높은 그 중간 계급인데, 지금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중산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산층 중에서도 지금은 중산층이 워낙 폭이 넓으니까 중산층 그러면 뭐 아무나 끼어드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그 좀 선별된 중산층, 높은 계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중추로서 권한과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5품 이상이면 자식한테 음직을 줄 수 있어요. 세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적국의 볼모가 되기도 하고 송도에 경비를 하기도 하는 이런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그런 사회 집단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회를 위해서 솔선수범을 좀 해야 합니다. 이상 그 신흥귀족인 양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양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과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